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해왔던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이 향후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핵심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길게는 9일 동안 쉬게 되는 이번 설 연휴. 근데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 평소 때에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분야 전문가인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 측과 피의자 측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 강론 각각의 주제 발언들은 제가 이제 뒤에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볼 텐데 4차 변론기일에 나왔던 발언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의 다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보면서 일단 너무 말이 안 맞으니까 헛웃음이 계속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기분이 뭐랄까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12월 3일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두 주범이죠. 우두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장 중에도 핵심인 김용현 장관이 나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이 이제 저 정도구나. 그리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고 말하는 내용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였구나.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했던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펼쳐졌을 어떤 장면들을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참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오히려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말을 맞추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을 맞췄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안 맞을까?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인 이 증인신문의 과정은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가능성을 매우 높여준 어떤 증인신문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말을 맞추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안 맞을까? 그리고 탄핵소추 인용의 가능성을 높여준 증인 신문이었다 하셨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감상평 참담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참담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도 본인을 위해 함께 일했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피소추인과 증인으로서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까? 약간 그런 센치한 감정까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가능한 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답변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이야기가 검찰의 공소장에서 밝혀진 내용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본인은 또 뭐 공소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그 공소장에 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는 본인들에게는 뭐 중요한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방어권 차원에서는 본인들에게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발언들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감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그냥 3차 변론기일 때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머리도 아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모습 어떤 복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 수용자 관리 측면에서 일단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도 이 허용될 수 없는 특혜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뭐 공익과 국격을 생각해서 허용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대통령이 머리 만지고 이 메이크업하고 넥타이 상징적인 빨간색 메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국격이 올라갑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린 거고요. 국격이 회복되는 과정은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심판을 받게 하고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나마 국격을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이제 이런 걸 허용하면서 국격을 고려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넥타이 같은 경우는 또 수용자한테는 뭐 자해 위험이 있어서 허용되지도 않아요. 근데 막 구치소에서 그걸 한 것 같지는 않고 경호처가 특별히 헌법재판소에 대기하는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이 법의 평등 관점에서도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수용자들과의 어떤 형평에 비교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거기를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접견 때문에 가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손톱깎이를 다 압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 수감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머리를 깎으려고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두발 정리를 해주는데 요즘에 막 워낙 서울구치소 상황이 그러니까 뭐 수용자들 중에는 손톱깎이로 머리를 깎나 봅니다. 본인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수용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아무리 대통령 신분이란 걸 고려해도 헤어 스타일링을 불러서 머리를 만지고 헌법재판소에 출정하게 한 게 법의 평등의 관점에서 맞느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자, 법의 평등의 관점에서 안 맞는다는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뭐 냉정하게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라는 대전제를 이 상황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당연히 뭐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누가 그랬던가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이 정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국민들께서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인정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또 군이 부당한 짓에 안 따를 것이란 전제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 우선 조기현 부위원장님부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한 것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발언을 본인의 반어로 부정하는 방식이 계속됐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한테 원하는 답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김용현 장관이 적당하게 답변도 못해서 오히려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단으로부터 이 대통령의 질문 또 김영우 장관의 답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계속 확인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지금 질문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다. 이 관련해서는 뭐 이제 2시간짜리 계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뭐 실제 비상계엄을 장교화해서 실행 계획이 없었고 포구령도 실행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김영우 장관은 답변하면서 이거 2, 3일은 갈 거라고 봤다고 했어요.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군이 부당한 지시에 안 따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네. 본인의 말 속에 이게 위헌 위법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지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 투입하는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질문 속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잘 준비가 돼서 이 비상계엄이 실체 내란 목적이 아니라는 어떤 이 심증을 재판관에게 형성시키기 위해서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네. 본인의 질문 속에도 위법성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김영현 장관이 내놓은 답변 속에도 의도한 대로의 답변이 계속 안 나오고 그게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얘기들도 계속 있습니다만 실패한 계엄이 뭐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다거나 분이 이 지시에 안 따를 거를 예상하고 했다거나 이거 자체가 좀 허황된 거짓말이라는 게 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은 둘이 뭔가 좀 말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아까 말한 뭐 부당한 지시에 안 따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 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체포 지시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어제 재판 과정에 대해서 저나 국민 여러분께서 재판 과정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 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헌법재판관 8명의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거니까요. 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예컨대 뭐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렇죠. 이게 뭐 그 계몽령이라는 표현이 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계몽령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폐악질을 결국에는 그 계엄령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김영현 전 아는데. 장관도 뭐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네. 취지로 또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그런 취지의 얘기 그 같은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여하튼 재판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뭐 직접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네.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 중요한 건 재판관들이 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또 윤 대통령은 꼼꼼히 보지 않았다 이렇게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김 전 장관이 자신이 주도해서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어제 그거였죠. 그러니까 네. 두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 측이 말을 맞춘 것 같기는 하고 그 맞춘 내용의 핵심은 이 모든 사항은 주로 김영현 장관이 주도했고 대통령은 간단히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자체는 경고성으로 하는 계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으로 가고자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게 뭐 이 그 재벌 뭐 이 그 뭐 수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그 회사 대표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제대로 검토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한 사람으로 책임을 떠넘길 때 하는 전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과거에 이제 그런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김용현 측에 예고를 했고, 그러니까 근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사전에 다 맞추지는 못할 테니까 질문 속에 답을 줄 테니까 그거에 그냥 긍정 부정의 답변만 하자.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둘 간에 밝힌 입장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보고를 했고 뭐 대통령이 일부 수정을 했고 이런 내용이 잠깐 불명확하게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그 김영현 장관이 써왔고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봤는데 뭐 이게 실행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과해서 이제 가볍게 봐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게 위헌 위법인 거를 잘 모르고 그냥 한 거다. 그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이건데 이 관련된 대통령의 질문 속에도 또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합니다. 어떤 거죠?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포고령을 딱 보고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있다고 내가 생각이 됐는데 그냥 둡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헌 포고령 1호부터 그러니까 국회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게 헌법에 당연히 위반되죠. 이 부분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로 인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고령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포고령 자체가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서 스스로의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을 자백하는 꼴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 포고령과 관련된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 더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비상입법기구 쪽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하고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하고 둘 다 물어봤던 질문인데 쪽지 관련이요. 앞서 윤 대통령 쪽지 준 적 없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 김영현 전 장관 자신이 작성했고 실무자 통해서 최상목 장관 등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제 두 사람의 말은 일단은 일치합니다. 네. 자, 일치해서 자, 그러면 김영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이제 본다면 쪽지에 관한 윤 대통령 책임은 없어지는 겁니까? 남아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누가 줬냐를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해서 만약 대통령이 안 줬으면 책임이 면하는 것처럼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줬다는 사실 자체도 이미 조태영 장관은 직접 받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국회 출석해서 대통령이 자기 불러서 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무자가 앞에 있는 자리에서 실무자 손에서 갔는지 아닌지 뭐 요 정도의 이 차이밖에 없고 실제 줬다는 확인 발언이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진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제 둘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장관 간에는 김영환 장관이 작성해서 김영환 장관이 준 걸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단 그리고 포고령 작성 포고령에 따른 계엄 실행 계획이잖아요. 이게 쪽지라고 표현돼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계엄 실행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고 특히 이 최상목 대행에게 줬다는 쪽지는 국가 비상입법 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국헌 논란 목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데 김영우 장관이 어제 그 자리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어떤 입법기구 성격이 아니라 헌법 76조에 뭐 의한 비상경제 명령을 시행한 뭐 이 재정 관련된 입법 관련 예비비 확보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세 개 문항이 있었잖아요. 1번은 뭐 예비비 확보, 2번이 뭐냐면 네. 국회 관련된 수당, 보조금, 지원금을 전부 차단하라는 겁니다. 국회 기능 마비된 거잖아요. 그래놓고 세 번째 국가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는 게 그 세 가지 문항 속에서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최상목 그 대행한테 전해진 쪽지가 가장 명확하게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 국헌 문란 목적을 드러내는 쪽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실행됐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걸 김용영 장관이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사실이 확정된다고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그 뭐 쪽지 어떻게 봤냐? 휙 한번 봤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했는데 여하튼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건 뭐 김영현 전 장관이 쓴 거다. 예. 그리고 그런 점 좀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거는 결국 결정을 한 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안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추정을 뭐 세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의 가정도 여전히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확정적이지 않으면 단정짓거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보는데 이런 쪽지 관련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어제 전반적인 그 증인신문 과정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 할 때도 두 사람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너지면 김용현 전 장관도 무너지게 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무너지면 대통령도 같이 무너져서 결승선을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종의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상황에서 나오는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답변이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네네.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체포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도 담당 판사가 딱 하나 질문한 게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 아니라는 거는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을 거고 그것을 검토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네. 결국에 데스킹을 해갖고 기사가 나갔어요. 네. 이게 엄청난 오보면 회사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스킹을 한 사람 뭐 전체적으로 그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한 최종의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재판을 받을 때 이걸 누가 썼느냐 김용현 전 장관이 썼고 저는 잘 뭐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받는 결정적으로 과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그러긴 어렵지 않은 사안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 질문은 정광재 대변인한테 먼저 드려볼게요. 네. 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병력을 곧바로 철수했다는 점, 이 부분을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또 본인들이 윤 대통령 측이 어저께 피의자가 이제 그 증인한테 신문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헌재 재판관들한테는 어필할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건 역시 경고성 계엄이었고 내가 계엄을 통해서 정말로 국헌을 문란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윤석열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서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 당의 1호 당원이고 우리 당은 이게 계엄은 잘못된 게 맞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철수했다 이런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전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믿을 수 없다. 예, 재판관들은 오히려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요. 어제 질문 답변 과정을 보면 윤곽근 변호사가 묻고 뭐 김영우 장관이 답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묻고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특히 이 군투입 관련해 가지고 국회 경내에 12명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계속 유도를 해요. 김영우 장관한테. 근데 김영우 장관은 280명 들어갔다고 계속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딴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체포를 위해서 경내 투입된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외곽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김영훈 장관은 280명 들어가 있다는 걸로 계속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걸 재판관 8명이 현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경고형이었고 즉각 철수 지시했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검찰 수사에서 체포조에게 하달된 이 지시 내용의 카톡도 공개돼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14명인가 체포 명단에 있었다가 상황이 좀 뭐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니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만 최우선적으로 체포해서 소방사 구금시설로 보내라.
수갑과 포승추를 이용해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경고용 계엄이었다. 곧바로 이 국회 해제 결의에 철수했다. 이 믿을 수 없는 물증들도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오히려 이렇게 허위 진술을 서로 유도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다른 그냥 어제 적당히 말이 맞춰진 것 같은 내용조차도 하나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의 질문 답변을 완벽하게 거짓말을 서로 맞췄다고 해도 그중에 중요한 한 개가 이 거짓말이 현장에서 심증이 형성돼 버리면 전체가 다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10개면 10개 족족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심증을 강하게 재판관들에게 줬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들 증언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군,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 증언과 이제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계몽룡하고 요원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들었다. 이 두 개가 지금 압권이었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런 정도의 거짓말로 덮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말장난 같이 바이든 날리면 비슷한데 이렇게 이걸로 부인하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체포조에 하달된 이 카톡 대화의 문건 직접 물증이 있고요. 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1차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체포하라는 지시 없었다는 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냈다는 말, 그냥 웃음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 그게 그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첫 네. 번째 발언은 요원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거는 오늘 팩트 체크한 여러 기사에서 첫 발언은 요원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고 김명주 의원이나 뭐 이런 분이 그러면서 전체 맥락은 다시 이제 의원을 빼내라는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 요원이었냐 의원이었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면 전체 맥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분들께서는 그 전체 맥락 속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한 이야기들에 주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가보위 입법회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한 분이 이게 1980년에 있었던 전두환 시절에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거냐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 헌법재판관분들도 비상입법기구의 부당함 이게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됐었을 때는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이 확실하다라는 심증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관건이라고 본다 이거죠? 네,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음 5차 변론 2월 4일 날 열립니다. 이제 명절 연휴 지나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쭉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는 그 분위기랄까 이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어떤 모습의 이제 얘기들이 오갈까요? 짤막하게 한번 전망해 주시죠. 이 지금 4명의 일단 공통점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대통령한테 직접 받거나 네. 대통령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받았거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명단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그 변론에서 나왔던 이 체포 지시 없었다거나 포고령의 실행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교적 이 4명은 검찰에서의 진술 또 국회에서의 진술 이 여러 차례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답변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소추인단은 기존까지 국회에서 한 증언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결과 또 공소장에 담겨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 기능 마비의 비상겸의 위헌 위법성이 다음 기일의 어떤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다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일찍부터 지방 방향 정체 길어져 있고요. 퇴근 차량들로 지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쪽 서울시 구간과 수원을 중심으로 더디다가 목천에서 천안, 또 옥산과 회덕 부근 충청권으로 쭉 내려가 경부선 시점 일대로도 벌써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쪽 입장에서 안성 사이와 서울시 구간에 차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영동선 인천 방향 퇴근 정체 상당합니다. 양지 부근과 동수원에서 부곡 쪽으로 한 번에 16km 구간이나 막혀 있습니다. 경인선 양방향 신월을 중심으로 더디다가 인천 쪽은 서운 분기점 사이 정체 지나서도 부천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동양평 부근 1차로도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팔탄 일대, 비봉에서 용담 터널 쪽으로 모두 23km 구간 정체되고요. 순산터널 3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우선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죠. 그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제 임명을 최 권한대행이 보류한 바 있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자꾸 먼저 질문을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하게 되네. 아무래도 또 법률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걸로 예상하세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의 법리 해석, 물원 해석을 정확히 한다면 네. 당연히 유연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월 3일날 잡혀 있는 거는 그 법무법인 소속한 변호사분이 제출한 그 위헌 확인 조성입니다. 네. 불임명에 대한 위헌 확인. 그러니까 국회가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렇군요.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먼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적법 요건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에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네. 위헌을 확인한다. 부작위 위헌. 그러니까 헌법상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건데, 헌법 문헌 자체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한다고 해놓고 그중에 대법관이 3명 추천, 국회가 3명을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 해석 다수의 입장이고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지만 이 문헌상 또 헌법 제정의 취지상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의 원리상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요거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헌재가 이것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면 예. 최 대행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됩니까?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다. 어떤 있어요? 헌법재판의 위헌 확인 같은 경우는 대세요라고 해서 네. 행정기관을 구속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임명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 9인 체제가 되면 지금 8인 체제잖아요. 예.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뭐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9인 체제 아닌 걸 가지고도 절차 위법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미 네. 그때 그 쟁점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큰 네. 문제는 없을 거고, 뭐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임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 하는 것보다는 헌법적 정당성을 분명히 더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 절차를 이용해서 또 시간을 지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한 명 이제 추가가 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변론 절차를 갱신하면 뭐 증거조사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2월 3일날 만약 임명이 인용 결정이 있고 임명이 된다고 하면 또 절차 진행상의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해가지고 또 여당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야당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네. 이런 이제 헌재 판단도 지금 막 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참 뭐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기에 임명은 해야겠는데 다 임명했다가는 더 큰 그거니까 나름대로 그 중간점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야가 2대1을 합의를 했냐 이런 거 가지고도 아직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한 명씩 임명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름의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차라리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네. 이것을 임명해야 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그 먼저 내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명 한 명 한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야당이 2명을 하고 여당이 1명을 한다는 것은 합의를 한 건 맞아요. 네. 그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저도 이제 우선 선고하기로 한 방침을 보면서 네. 이게 위헌인이 임명해야 한다는 쪽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위헌이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9명이 되면 전 뭐 8명이 하는 거랑 큰 차이가 그 탄핵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17년에도 이미 8명이 뭐 이념 성향별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0 네. 만장일치. 인용 방침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뭐 9명이든 8명이든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마 평의를 통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꾸준히 그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래야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 불복의 여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고민들을 헌법재판소가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2월 6일까지 구속 영장 연장해 달라고 이제 신청한 건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이럴 경우에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수용해서 연장이 되면 검찰로서 이제 기소하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사건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중앙지법은 당연히 뭐 영장을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이게 네. 서부지법의 논란은 불필요 사실상 논란이 될 수 없는 거를 계속 논란을 만든 거죠. 뭐 법원에 계속 판단이 있었으니까요.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거로 보고요. 연장. 예. 예. 연장될 거로 보고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10일 동안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에는 현재까지는 적어도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제 검찰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진술을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금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는 걸 보면 그런 취지의 그 피의자 신문서가 작성이 된다고 하면 뭐 유죄 입증을 뭐 다른 물증까지 더해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보면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찰은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고 친정이고 내가 뭐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막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그 환경이 조성이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혹시라도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서 이 신문에 답변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다고 해도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정광재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했잖아요. 네, 수사권도 없는 거고 위법하고 뭐 영장 발부된 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쭉 왔는데 네.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입장 꼭 친정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거는 공수처는 다른 입장 보여서 최소한 한 현장 방문 조사 정도는 응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할까요? 저도 뭐 한 차례 정도는 최소 현장 방문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금 어떠한 그 방침도 없다. 아직 그 확정해 준 건 없지만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속영장 또 연장하는 과정에서 네.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은 전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반대했던 논리들에 대해서 그 반대 논리를 이미 꺾고 가면서 본인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것 같고 또 공수처가 결국에는 빈손 수사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걸 공수처를 빌 공자에 손수자 써갖고 빈손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공수처와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네. 2019년 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른바 회색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법조계 내의 일반적인 평가예요. 이 회색지대를 줄이지 않고는 사회적 낭비와 갈등이 앞으로 더 증폭될 일만 남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너무 본인들의 정리정략적으로 조급하게 진행하면서 이 빈틈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네. 법 체계가 그렇게 허술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요거는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검찰 수사와 현재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로 어떤 두 가지 같이 진행되는 게 서로의 어떤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말해서 현재 탄핵 재판에서 한 얘기를 검찰이 또 갖고 와가지고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해요? 있겠죠. 헌법재판소에 공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직접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후 네.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 내란 목적과 관련돼서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필요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겠죠. 네. 이 형사 관련돼서 수사 기록은 이미 이 헌법재판소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자, 재판부가 좀 이제 서두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그러면 3월 달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그 항소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 봐요. 아직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법률위에 계시니까 이거를 뭐랄까요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지금까지는 결론은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뭐 예. 반반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은 계속 네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 자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위 어디까지를 행위로 볼 거냐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관한 것,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 이런 문제잖아요. 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협박이 있었다. 이 내용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네. 1심에서 검찰이 이제 행위 기억의 문제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걸 교유 행위라는 또 법률 용어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이런 방식으로 처벌의 범위를 자꾸 확장될 수 있게 해석되는 게 맞느냐. 그렇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행위 등으로 표현된 게 명확하게 이 처벌 조항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문제 취지인데. 제기는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근데 검토 단계에서부터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 지연 꼼수가 아니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 조항을 없애자고 재판 중에 청구하는 게 이게 합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판 지연 전략은 없고요. 오늘 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밝혔지만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하는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는데 그 재판부가 기각하면 뭐 그대로 절차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정광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저는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민주당이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 하겠다고 했는데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실익이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을 것이고 2019년 경기도지사 때도 2심에서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부분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그게 선거법 250조인가 그런데 그동안 다 운영이 돼왔던 거예요. 아무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법률로서 존재해 왔는데 왜 본인만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게 뭐 결국에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이 잡히면 일반적으로 뭐 4주 안에는 선고 공판이 나기 때문에 3월 중에는 분명히 날 것이다. 저는 네. 오히려 3월 중순 일찍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1심과 비슷한 판결이 유지되면 그 한 2주 정도면은 바로 결심 공판을 하거든요. 1심과 2심 그 재판 결과가 변경될 만한 사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3월 중순이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제 마지막으로 하나 바꿔볼게요.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낸 탄핵 청구를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인용 넷, 기각 넷. 6명의 인용이 이르지 못해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여하튼 헌재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사실 뭐 그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거고 뭐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많이 했는데 그 조기현 부위원장님 또 이렇게 그 당시 6개월 전을 돌이켜 보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었어요. 아주 특이한 사안입니다. 취임 전부터 탄핵을 계속 예고하다가 취임되니까 여튼 그 사이에 뭐 2인 방송이 체제에 어떤 결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어쨌든 결론은 이제 기각이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진숙 위원장 체제 뭐 이틀 만에 탄핵됐다는 것 뭐 매우 이례적이로. 그런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현 정부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의 위헌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 2인 체제의 책임이 과연 정부에만 있느냐 뭐 이런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번에 뭐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공방이 오고 갔는데 그렇죠. 결과가 4대 4입니다. 근데 이준숙 위원장이나 정부가 이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인정된 게 아닙니다. 파면할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된 거고 4대 4라는 건 뭐냐면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 취지상 2인 체제는 합의제 기구인데 독임제처럼 운영된다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 판단을 받은 것처럼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위법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때 했던 이준숙 위원장이 했던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든가 그 전에 또 2인 체제에서 했던 이 관련된 어떤 처분, 과징금 처분 같은 경우에 대한 지금 법원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법하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야지 마치 이 모든 이 법적 논란이 해소된 것처럼 이준숙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어떤 위원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자, 기각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4대 4로 나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4명이 네. 그 인용할 만한 사유라고 판단한 것 자체에 놀랐는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뭐 재판관별로 중도, 보수, 진보 성향이 있다. 예. 그 결과가 또 그대로 나타나서 대단히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에 또 주목하셨군요. 네. 근데 이 위법 논란이 지속된다? 저는 위법 논란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무를 계속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또 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네. 헌재에서 이게 그 탄핵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안들을 계속 결정할 권한이 생겼다고 봅니다. 다만 5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이상적이고 좋은 거죠. 그 5인 체제를 만드는데 처음에 반대했던 것은 네. 그 민주당이거든요. 5인 체제를 만들면 가장 좋겠죠. 네. 5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도 또 추천을 해서 빨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거기에는 뭐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 이런 논란 더 안 되게 하려면 그냥 5인 체제로 가는 게 맞죠. 네. 논란을 최소한 줄이고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미리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앉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생후 5개월 무렵 뇌병변 중증장애와 근육이 점점 퇴행하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을 진단받은 미리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엄만 미리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욕창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돌아눕히고 하루 6번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삽입관을 통해 하루 4번 유동식을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대부분을 미리미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 가족들. 인재소에서 일하는 아빠는 매일 야간 근무를 서보지만 미리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앙상한 미리미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는 아빠와 엄마.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리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륙 지역은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가 5에서 많게는 15cm 이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에서 5cm 정도가 되겠고, 제주도도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까지는 추위 걱정은 덜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과 광주, 대구, 영도, 대전, 영하 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 정도 웃돌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0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 안팎 높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내일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설날인 수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추위 때문에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눈 소식이 있고요. 연휴 내내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어서 설 연휴 동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조롱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 발의는 29건이었다며 이들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 침입 혐의로 체포한 10대 남성 1명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조선일보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해 MZ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루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루를 두고 얘기가 많습니다. 민폐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크루의 세계를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한 김가람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앞서서 사전적인 뜻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도 크루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크루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네.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 이걸 이제 크루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과거에는 이제 비보잉이나 아니면 댄스 뭐 이런 춤 영역에서 좀 많이 쓰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상 뭐 동호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달리기 붐이 일면서 이 러닝 크루를 중심으로 급격히 크루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 크루도 단어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러닝이 달리기 할 때 그 러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L이 달리기를 아니라 R이네요. 네, R.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달리기를 위해 모인 이 러닝 크루가 확산하면서 이 크루 문화가 주목받게 됐는데 실제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 러닝 크루를 검색하면은 네. 뭐 수백 개에 달하는 러닝 크루가 검색될 정도로 그래요? 예, 최근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 되게 확산되고 진짜 저도 이렇게 쭉 뭐 신촌이나 이런 데 걸어 다니다 보면 막 젊은 남녀들 한 20여 명이 막 뛰어다니고 네. 뭐 그런 모습들 봐요. 그래서 저게 바로 그거구나. 오늘 저 질문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상 이제 동호회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굳이 크루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뭔가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동호회와 크루의 차이점. 결정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이 크루가 지금 가장 확산하고 있는 이 러닝 크루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물론 이 크루가 굉장히 다양한 만큼 이 크루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좀 공통점을 모아서 보면 일단 러닝 크루는 이 자기 만족이나 즐거움 이런 걸 위해 뛴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네. 이 기존의 이 마라톤 동호회나 러닝 클럽 이런 이제 동호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동호회들은 좀 기록 향상이나 아니면 훈련 요런 데 좀 건강이나 아니면 저 기록을 향상시키고 자기 실력을 약간, 높이려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는데 네.
이 러닝 크루는 이른바 이 펀 러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FUN에서 즐거운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는 그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느낀다는데 좀 이게 특징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SNS에 본인이 이제 러닝 크루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굉장히 열심인데요. 네. 요 인스타그램에서 러닝 크루로 검색하면은 게시물이 60만 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러닝 크루 활동을 하면서 또 그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더라도 운동 기능 향상보다는 어떤 재미라든지 약간 이벤트성 측면 뭐 이런 데 더 치중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약간 정확히 인스타 보셨습니다. 문화하고도 또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SNS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네. 문화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은 동호회와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어떤 게? 네, 이제 또 이 살펴보면은 네. 이 러닝 크루에서는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좀 비교적 낮습니다. 그게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여의도 러닝 크루라는 곳을 네. 한번 같이 뛰어봤는데요. 여기는 그냥 SNS에 이제 정기 모임 일정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봐서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누구나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러닝 크루들이 뭐 꼭 뭐 회원 가입 절차를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일단 누구든 같이 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뭐니 해도 이 크루 같은 경우의 차이점이 이 뒤풀이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만 딱 하고 예. 딱 몸 풀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딱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비교적 느슨한 인간관계라는 점도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보다는 조금 더 조직, 이 동호회라는 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네. 이 크루 같은 경우는 이 조직보다는 좀 더 개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는 이제 점.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좀 느슨한 관계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구속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 그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예. 너 왜 안 나오니? 아유. 야 나와 또 저기 너무 적어 예.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예. 적으면 적은 대로 뛰고 좀 많으면 많은 대로 거부하지 않고 예. 좀 약간 서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제가 막 머리에 스쳐가는데 네. 거기에 좀 관련되는 질문 드릴게요. 네. 실제로 MZ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자, 크루라는 건 어쨌든 단체 활동이니까 개인주의 성향 강한 MZ세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취재할 때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거든요. 네네. 개인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개인 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왜 단체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대학 내 20대 연구소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말씀하시는 게 이 MZ들이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소통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 같이 나누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크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조직보다는 개인의 무게를 두고 있고 또 느슨한 인간관계다 보니까 뭐 본인이 희생해야 될 것도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가볍게 교류하면서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MZ 세대에서 크루가 좀 유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제가 머릿속에 드는 그 요약이 간섭받고 싶지는 않지만 소통 욕구는 크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느슨한 관계를 맺는 크루 쪽에 관심을 쏜다 이런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러닝 크루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크루 중에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예, 이 러닝 크루가 사실 대표적일 뿐이고 요즘 사람들이 즐기거나 관심 갖는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이 크루라는 이름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등산 크루 뭐 이런 것도 있고 클라이밍 크루 네. 이런 것도 요즘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임장 크루까지도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임장 크루? 예. 좀 용어가 생소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언뜻 와닿지는 않는데 임장 크루?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임장이 이 예.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는 좀 전문 용어거든요. 네. 이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은 현장에 임한다. 그 한자어입니다. 임한다, 예. 현장 예. 그 두 개를 합한 그렇죠. 거예요? 그 이제 임장에 의해서 현장에 임한다는 뜻인데 이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처럼 네. 손품을 팔아서도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뭐 동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것들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임장 활동을 같이 하는 임장 크루도 챙겨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임장 크루들이요. 단순히 모여서 이제 부동산 공부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도 한다. 어떻게 뭐 일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면 네. 과거에도 임장족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임장족들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딱 특정한 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네. 임장 크루들은 이 투자보다는 공부가 목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부. 기본적으로는 공부가 목적이다. 예. 그래서 그 기존의 임장족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실제 뭐 구매하거나 뭐 임차를 하거나 이럴 동네가 아닌데도 그냥 뭐 무작위로 그냥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동네에서는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임장 크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수가 꽤 되나요? 예, 이 러닝 크루랑 마찬가지로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임장을 검색하면 꽤 많은 숫자의 임장 크루가 검색이 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소모임을 이제 주선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왔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임장 크루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네. 부동산 가격이 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사이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덩달아 임장 크루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부동산 공부하면서 현장까지 쫓아다니는 이제 임장 크루가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 임장 크루가 마치 민폐 대명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임장 크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임장 크루들이 그냥 부동산 현장에 방문해서 네. 그냥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고 이제 구경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실제 매물에 대한 공부까지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 공인중개사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건물이나 뭐 토지나 뭐 사거나 뭐 임차할 목적이 없는데 진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예. 공인중개사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특정 이게 임장 어떤 매물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진짜로 살 의도도 갖고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물어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살 때 그걸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마치 살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를 잘 속일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신혼부부인 그런 친구를 요령도 한다거나. 또 SNS에 올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뭐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물어봐야 의심을 안 당한다. 뭐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근데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임장 크루들이 뭐 자기 얼굴에다 나 임장 크루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의심을 해도 혹시나 실제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이 임장 크루처럼 좀 의심이 된다 손 치더라도 쫓아내기도 뭐하고. 근데 나중에 그 찾아왔다가 돌아갔는데 연락도 없으니까 임장 크루한테 당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호상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김가람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실제로 살 의사도 없으면서 막 이거저거 물어보고 그 일종의 민폐죠. 막 시간 뺏고 어떻게 보면 그 고유의 그 동네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는 정보도 갖고 가고. 예,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뭐 어디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거 이렇다 하더라. 예.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그 사례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전문성이 생기고 이러면 내 밥그릇을 뺏을 수도 있겠다.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상담비를 따로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온갖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속았다라는 뒤통수를 알고 맞게 보니 되는, 임장 크루다. 그런 이제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 임장 크루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말고도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인중개사까지 찾아가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네네. 이제 실제 이제 매물까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사실 집
그렇게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네. 뭐 만약에 뭐 새로 집을 구매할 사람이라든지 들어올 사람이 좀 집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저녁 시간 따로 빼놓거나 주말에 뭐 시간도 빼놔야 되고 집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 보러 오는 거 보여주는 거 예. 일정도 맞춰야 되지만 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임장 크루들이 사실 집을 살 의향도 없으면서도 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임차인이나 거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게 나가야지 또 예. 자기도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요즘 뭐 전세 사기니 많이 한 말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임대인이나 그 아니면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집을 실제로 사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꾸 문의하고 집 보여주세요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내 집이 좀 인기가 있나? 가격을 좀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착각할 하는 수도 있다. 그렇죠.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네. 말씀해 주셨고. 자, 민폐 논란에 대해서 그렇다면 임장 크루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실제 손님을 가장해가지고 네. 이 집까지 방문한 적이 있는 임장 크루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나도 나중에 집 사고 할 텐데 뭐 그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생각은 좀 다른 게 이 부동산 매물이라는 게 사실 몇 개월 내에 거래를 목표로 나오는 거지 이게 뭐 1년 뒤, 2년 뒤 계약될 거를 목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누군가의 공부를 위해 나온 매물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일부 임장 크루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맞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또 워낙 요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네.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임장 크루나 뭐 이런 임장 모임을 운영하는 곳들을 대상으로 이 공인중개사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낼 정도로 지금 좀 민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방문 공인중개사 방문 자제달라는 공문 보낼 정도로 예. 이제 민폐라고 본인들은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김가람 기자와 함께 지금 임장 크루 민폐 논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게 이제 러닝 크루잖아요. 예, 뛰는 예. 크루는 특별한 민폐 논란 없습니까? 사실 이 크루에 대한 민폐 논란은 네. 임장 크루보다는 러닝 크루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 붐이 굉장히 일었잖아요. 뛰는 거는 뭐 예. 남한테 민폐 안 끼칠 것 같은데 그럴 어떤 것 민폐예요? 같은데 예. 워낙 이제 많이 뭉쳐가지고 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막 좀 도심을 늘고 뛰고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단체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천천히 걷는 보행자들한테 네. 비켜, 뭐 이렇게 뭐 소리를 친다거나, 예. 아니면은 불쾌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여러 줄로 이제 달리면서 아예 인도를 점거해가지고 보행자들이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그냥 뛰면 심심한지 이제 음악을 크게 틀면서 뛰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러면서 주변에 좀 피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 회사 앞에 여의도공원만 가도 네. 이 계속 수시로 방송이 나옵니다. 단체 달리기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아, 그래요? 할 정도로 네, 우리 회사 앞에 그 여의도공원도.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막 뛰면서 옆에 음악도 틀고 네. 막 소리 어떻게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히히 웃기도 하고 막 하면은 뭐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장에서 뛰는 게 아니니까 일반 보행자들하고 마찰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운동장에서도 또 민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운동장에서도요? 예. 예. 이 서초구에 반포종합운동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서울에 몇 안 되는 정규 트랙을 갖춘 공공운동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러닝크루 단체 달리기를 막은 건데 이런 조치를 왜 했는지 서초구에 여쭤봤더니 이 러닝크루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본인들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갑자기 트랙 위에 점거해서 사진 찍는다거나 아 그래요. 예, 아니면 또 트랙 위에서도 빨리 달리는 사람, 느리게 달리는 사람 다 각양각색인데 느린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한테 막 또 비키라고 소리를 친다던가 뭐 이런 민폐 행동이 적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네. 예. 자,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크루 문화를 둘러싼 민폐 논란 뭐 꽤 많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이런 민폐 논란 불거지는 이유는 이거다.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사실 최근 유행하는 갓생 트렌드랑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 갓생이 뭐냐면 네. 매일매일 사소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삶, 요걸 뜻하는데. 되게 좋은데.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러닝크루는 건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임장크루는 재테크와 미래 준비를 위해서 MZ 세대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세태들이 반영된 것들이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유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갓생의 한계가 뭐냐면 네.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크루 문화의 민폐 논란을 좀 불러오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인 열심히 살고 본인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주위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네. 자, 혹시 크루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 같은 거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 러닝크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해 말에 네. 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25곳이 이제 매너 있는 달리기를 합시다. 오. 이런 캠페인을 좀 벌였거든요. 예, 그 내용을 예. 보면 좁은 길에서는 좀 한 줄이나 소그룹으로 달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뭐 큰 소리나 음악은 자제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런 에티켓들을 이제 SNS에 공유하는 네. 그런 챌린지에 좀 나서기도 했고요. 네. 또 임장크루 같은 경우도 일부긴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나 매물 방문 좀 자제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모임장이 사전에 좀 공인중개사한테 양해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매너를 지켜야 하는 뭐 그러니까 지키자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 문화 전반에 이런 이제 자정의 목소리가 확산하면 민폐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가람 기자 취재 마치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할게요. 네, 이 크루 문화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앞서 네네. 말한 것처럼 그냥 주변을 배려하는데 좀 미숙하기도 했고 단체로 행동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민폐 논란도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 마냥 규제하기보다는 이 사회 전반에 확산한 크루 문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에티켓 형성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이제 행복하면서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문화가 마련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보도한 더보다 크루의 세계 민폐라고요. 편은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손지은 기자 오늘 보니까 되게 표정이 밝은데 이제 연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연휴는 시작인데요. 저는 아직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연휴에도 또 일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 그 정치부가 일이 많대도요. 네. 자, 먼저 사람들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1988년이죠.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뭐 280, 290 이런 후반대의 금액을 받는 뉴스들은 종종 보셨을 텐데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은요. 올해 1월에 노령연금, 요게 이제 노후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연금입니다. 이 수급자 중에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급자는요. 국민연금이 출범했던 1988년에 가입해서 37년 동안 납부를 한 수급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야, 국민연금 매달 300만 원? 되게 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생각이 날 정도로 자, 큰 액수인데 국민연금을 30년간 납부했다고 모두가 월 300만 원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월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수급자는요. 우리가 이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가 평소에 받던 월급을 얼마만큼 연금이 커버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요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게 설계됐던 예.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 해부터 가입을 한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연금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게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것인지 안 준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득 대체율이 70%까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 2차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점차 소득 대체율은 낮아졌고요. 지금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데 이 수급자는 가입 기간도 길었고요. 또 소득 대체율이 최대로 설정돼 있을 때부터 가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자, 매월 받는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꿀팁 있으면 우리 손지은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의 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연금을 신청할 때 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이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서 요걸 조금씩 늦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금을 받는 시기, 네. 연금 수금 시기를 늦추게 되면은요, 요걸 이제 우리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라고 하는데 기본 연 금액의 0.6%. 네.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하면 한 7.2% 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이 300만 원이 넘은 수급자도요,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턱대고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자기 건강도 생각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의 수명이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총 받는 연금액을 계산하면은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연금 신청은 신중해야 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연금을 당장 타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늦게 받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리한데 자신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무작정 늦추는 게 과연 유리한가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딱 여기서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건강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죠?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금의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혹시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인상된 게 연금 수령액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소비자 물가 변동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3%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급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도 반영이 됐다라고 공단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보통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얼마 네. 받느냐를 따져보면은요 6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크고 이례적인 금액이고요. 20년 이상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네. 108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런 수급자 같은 사례가 또 나올지에 대해서도 공단 관계자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300만 원이 넘었던 것이지 네. 이런 수급자가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례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 건데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한 60만 원대라 이거죠? 네, 그리고 20년 이상 가입해야 10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60만 원 그리고 20년 이상을 가입해야지 1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또 만만한 건 아니네요. 네. 송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다음에는 쌀 소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또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매년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 40년 연속으로 줄었고요. 네. 지난해는 역대 가장 소비량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요. 평균 55.8kg. 이게 통계청 발표인가요? 어디 집계죠? 네, 통계청이 매년 이 네. 양곡 소비량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이 수치에 따르면은 그래서 1년 전보다 0.6kg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예전에 1994년도의 소비량은요. 1인당 1년에 120.5kg이었습니다. 120kg을 먹어요? 네, 94년과 지금 올해를 비교했더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관련 통계가 작성한 거는 1962년부터인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 40년 동안 연속으로 줄었으니까 줄었고 30년 전에는 120kg 먹던 게 지금 55kg으로 줄었다. 55kg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절반으로 준 거네요. 자, 송 기자님.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식문화 이 변화가 꼽히고 있죠. 네, 이 55.8kg을 계산해 보면은요. 네. 하루에 먹는 쌀 소비량이 작년 기준으로 150.9g입니다. 근데 우리가 밥 한 공기가 사실 쌀 중량이 한 100g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 주된 원인은 역시 식습관 변화고요. 쌀밥 중심의 문화가 이미 바뀐 지 오래가 됐고 또 요즘은 새끼를 먹는다라는 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인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쌀 소비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새끼 먹을 때하고 두 끼 먹을 때하고 체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 먹었다 세 끼 먹었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송 기자님은 쌀을 많이 안 먹는 편입니까? 저도 많이는 먹지 않고요. 따져보면 하루에 한 공기, 두 공기 한 그 공기? 이상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먹지 않고 먹기는 먹는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런 추세 속에서도 쌀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네,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 부문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네. 특히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주정 제조업, 그러니까 쌀을 이용해서 술을 빚는 용도 이 부문에서는요 26.2%로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떡을 만드는 제조업이 한 22.9% 늘었고요. 또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도 10% 정도 늘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사육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가 사육곰 종식을 위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네. 자,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웅담 채취용으로 키우던 사육곰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 사육곰이 이 관람이나 네. 학술 연구 목적으로 키우는 용도가 바뀌어도 서식지 외 보존기간 또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호시설 이렇게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곰을 사육하던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올해 말까지 유예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육 농가에서는요. 사육곰이 탈출한다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도요. 네네. 방치해서는 안 되고 수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네. 아닌 곳에서 만약에 보호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요. 이때도 시설과 인력을 기준에 맞춰서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법 개정으로 이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도 금지돼요? 네,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비둘기 등 이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서울 같은 경우는요. 36년 전이죠. 네.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이 비둘기 한 2,400마리를 날려보냈는데 이때 날렸던 비둘기가 외래종인 집비둘기입니다. 토종인 양비둘기는 멸종위기 2급으로 전락을 했고요. 네. 집비둘기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난해는 9,400여 마리로 유해조수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미간을 해소하고요. 또 질병과 기생충 전염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종 민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의회는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먹이를 주다가 첫 번째 적발되면은 과태료 20만 원이지만요.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비둘기뿐만이 아닙니다. 참새와 까치, 까마귀 등도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먹이 주시면 안 되고요. 계도 기간 거쳐서 서울시는 3월부터 과태료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오늘은 설 명절 앞두고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같은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명절에 또 평상시에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말하기 전문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하기 전문가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데요. 걱정이 진짜요? 되네요. 아유,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한 거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명절 앞두고 말하기 기술, 말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교수님은 왜 이런 말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언어학자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말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소리,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말소리 들으면 약간 품성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분석이랄까 좀 묻어납니까? 뭐 어느 정도는요. 네, 저는 어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라디오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교수님께서 지난해 언어 감수성 수업 네. 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언어 감수성 네. 이런 게 뭔지 알려주시고요. 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 언어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교수님이 네. 만드신 용어예요? 네네. 네. 그때 제가 이거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는 약간 엉뚱한 출발인데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텔레비전이 계속 커지고요. 네네. 또 HD 서비스가 막 시작되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화면에 커지고 막 그 화질이 좋아지니까 막 피부가 크게 보이잖아요. 주름살, 피부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주목을 하면서 그때 이런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피부 좋으세요, 뭐 주름살이 없으세요, 뭐 그리고 사람들이 그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피부나 주름살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민감해지더라고요. TV의 선명도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피부에 더 신경을 그렇죠. 쓰게 되고 주목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에 좀 주목하게 하면 그러면 말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서 주목하게 하면 네.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더 민감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좀 더
말을 잘 가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언어 감수성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때 이제 인권 감수성 이런 말이 인권위원회가 막 만들어지면서 유통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언어 감수성, 우리 사회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해보자 언어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마치 피부를 가꾸면서 이렇게 몸을 이제 보살피듯이 언어도 그렇게 세심하게 네. 갖추면 어떨까 그런 그 시작이었다는 말씀 같고요. 근데요 네.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가꾸면 가꿀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피부는 가꾼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주름살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막 끝끝내 저항하는 거죠. 근데 언어는 조금만 가꿔도 조금만 민감해져도 훨씬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가 나의 행복 그리고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언어 감수성을 기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라는 문제 지금 우리 네. 사회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네. 우리 사회는 앞으로 혼자 사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고요. 1인 가구가 지금 비율이 35.5%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살 겁니다. 네.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 언어가 맺어주고 유지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언어 없이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다 말로 맺어지고요. 네네. 그 말이 계속되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말이 사라진다. 이거는 관계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계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네. 언어의 문제를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어 감수성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고 그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건데요. 그거를 이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말 중요하다, 언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공부를 잘 안 해요. 네. 그거는 뭐 자동으로 얻어지는 걸로 착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공부해야 합니다. 왜 내 말에 문제가 어떤 곳에 있는지 또 상대의 말이 이렇게 됐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제 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존재하고요. 예.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니까요. 많이 들어보고 공부하는 거 읽어보고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조금 불통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성찰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뒤돌아 살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네. 성공했다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또 용기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말에 길을 내는 용기를 내야 하죠.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했던 말을 그냥 패턴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에 새 길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공부해야 한다. 그냥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찰해야 한다. 내가 잘못된 거 없었나 곰곰이 되짚어보고 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 맞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었으면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좋은 말하기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그 네.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안 좋은 말하기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안 좋은 말하기는 두 가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뭐 많지만 제일 안 좋은 건 혼자만 말하는 거예요. 혼자만 말하는 거. 네. 발언권을 딱 독점해가지고 남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막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발언권 독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말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말은 해야 되는 거네요. 해야 하는데 예.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얘기는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티키타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네. 잘 받아주고 하니까 티키타카가 되니까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지
그냥 게스트가 혼자 나와서 쭉 얘기한다든지 진행자 혼자서 쭉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지죠. 듣는 사람도 지루하다. 당연하죠. 자, 교수님,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이건 꼭 바꿔야 된다 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말은 관계에서 자석이 되기도 하고요. 용수철이 되기도 해요. 네네. 그럼 안 썼으면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말은 자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용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용수철 말하기의 대표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생각하는 용수철 말하기의 대표 주자는요. 아니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발언? 부정적 발언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시작할 때 아니라는 말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예.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무의식 중에 하는 건데 그게 좀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아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로 말을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로 시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로 바꿔버릴까요? 그것도 좋은 발언이에요. 예. 거기서 사실은 문제의 중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니 말씀하셨고 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그 무의식 중에 사용하면 고쳐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절에 어떤 말을 할까 좀 알아볼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결혼해라 취업했니 잔소리 하지 말자고 다짐하다가 그럼 어떤 젊은 조카나 이렇게 보면 너 요즘 어디 다니니 또 이걸 물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결혼을 한 어떤 신혼댁 친척한테도 아기는 언제 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그쵸. 오죽 알아서 하는데. 그쵸. 네. 자, 모두 다 듣기 싫어하는데 왜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사실 그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요. 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거죠. 그런데 그렇죠. 말할 화제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 어른들이 나를 만났을 때 했던 말. 네. 그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저 젊은 조카를 만나면 내가 좀 재밌는 얘기 할까 문화 얘기 할까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들었던 습관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란 건 듣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네. 그게 대물림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말에 새 길을 내보자라는 네.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익숙한 길 말고요. 익숙해서 좀 안 좋아 모두 다 안 좋은 길 네. 그런 길 말고 새 길을 한번 내보자 이런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생애 주기별로 그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나는 관심 있게 얘기를 한다. 내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과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까? 나도 싫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하지 않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너무 다르죠. 맞아요. 명절 때마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네. 너 몇 학년이니?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왜 물어볼까요? 지난해 작년에도 4학년이니까 그렇고. 5학년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화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른들이 되면 어떨까? 지난 명절에 어디 산다고 너 집 어디니 그쵸. 대답했는데 너 어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노력이 상당히 말에도 중요하고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말의 새 길을 내보자. 아주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뉴스레터 K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와 함께 설 명절 그리고 평상시 말 잘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말은 이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이렇게 들어라. 어떻게 네. 하는 게 중요합니까? 들을 때 우리가 네. 사실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죠. 말을 할 때 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눈을 맞추고 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핸드폰 액정으로 가 있나요? 그렇죠. 네. 자신이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네. 또 상대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이 핸드폰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가요. 습관적으로. 예. 가족끼리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연인 사이에도 갈등이 참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눈을 바라보는 거죠. 아이 컨택 영어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대에게 집중하는 말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게 듣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교수님은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호칭이 네. 소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배우자의 동생들이나 부모님을 부르는 게 네. 성별에 따라 되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산물인데요. 네.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어땠는지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호칭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의 동생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네.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부르죠. 성별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남성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동생들은 처남 처제라고 합니다. 네. 매우 비대칭적이죠. 한쪽은 아가씨 도련님 하면서 존댓말을 쓰고 네. 한쪽은 처남 처제 하면서 반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1966년에 기사를 보면 네.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20대 여성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7남매 맞이로 결혼을 했더니 네. 6살짜리 애기 씨가 있고 거기에 애기 씨라고 하니까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고했던 그 여성분이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결혼을 해서 동생들이면 다 동생들인데 네. 그냥 동생을 부르는 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냥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한쪽은 아버님 어머님 하고 한쪽은 장인어른 장모님 하니까 듣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서운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떨까?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비대칭적이지 않고 대칭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손 아랫사람이 네. 윗사람에게 이제 뭐 얘기 듣다가 참 이건 참 거북한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의사 표현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좀 이게 자기의 뜻은 전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 얘기는 하자. 네.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손윗사람, 윗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랫사람, 사람은 다 평등하거든요. 사실 대화를 하려면요. 상대를 평등한 위치에 두어야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수직적인 관계를 네. 설정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를 너무 수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눈치 저런 눈치를 보면서 말을 참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예. 자, 할 말은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상대를 과하게 의식하거나 배려하다 보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입을 닫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좀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입을 닫는 건 결국은 관계를 안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상대를 불편한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보다는 할 말은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할 말은 하면서 그러니까 안 해보면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좀 못하더라도 해보면 그 경험을 쌓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뉴스레터 K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뭐 정치 코너도 항상 네. 뭐 1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네네. 가족끼리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사실 요즘 같이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돼 있다 보니까 안 하기도 힘들고 이번 명절에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막 정치 얘기하면서도 충돌 없이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질문해 드리고 네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한 사람들하고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 네네. 뭐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 네. 얘기 누구랑 하죠? 안 친한 사람이랑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가장 친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들과 사실 정치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친한 사람, 가족들과 정치 얘기를 못하는 걸까? 네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정치적 견해가 있잖아요.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고쳐줄 거야 내 생각으로.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친한 사람일수록 네. 잘 경청하면 내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잖아요. 네, 다름을 인정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 잘하기를 쭉 교수님 얘기해 왔잖아요. 말을 바꾸면 생각과 행동도 바뀝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주목하는 거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설 명절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려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당부해 주실 말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관계에서 말은 자석이 되기도 하고 용수철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과연 내가 한 말이 자석일까 용수철일까 이런 걸 성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구나 다 명절에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걸 듣고 싶어 하지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뭐 누군가가 고생을 해서 수고를 들여서 네.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다면 그냥 맛있을 때 우린 막 먹고 말을 안 해요. 네. 맛이 없을 때만 말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맛있다면 맛있다고 열심히 표현해주고 또 멀리서 온 친구나 친척들에게 네. 와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칭찬의 말 먼저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신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니 근데 말이야 이번 설 연휴에 저도 이 말은 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기분 좋은 저녁 끝곡으로는 박학기의 비타민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